정부가 아무리 공급을 증가시켜도 사실 집값을 안정시킬 수 없는 겁니다. 이런 얘기하면 저 또 욕먹지만 맨날 말이 틀려요. 그래서 투자 목적으로 사는데 언제 가장 많이 팠냐면 세금 때문은 아니에요. 너 때문에 집 못 샀다. 이런 댓글 달릴 수 있어요. 저는 집을 사지 말자는 사람이 아니에요. 집을 사자. 왜 그거를 받아주고 있어요? 그 사람들은 3배 번 사람들이에요. 법인으로 집을 갖고 있는 사람들은. 이제 그다음 궁금한 게 결국 투자 수요를 봤을 땐 뭐 지금 법인들, 다주택자들일 거예요. 근데 과연 다주택자들이나 이런 매물들이 많이 나올까? 지금까지는 시장에 어떤 하락에 영향을 미칠 만큼의 매물들이 안 나오고 있다라는 시각이 있어요. 앞으로 더 나오는 게 아니라 증여하거나 더 안고 갈 거다. 이런 얘기들도 있고 어떻게 보세요? 이거 말씀하신 게 여러 가지 저희가 고민할 지점이 있는데요. 첫 번째는 일단 증여를 여러분 많이 하잖아요. 네. 증여 건수가 증가하면서 대부분 시장의 전문가들이 이런 말을 말씀을 하시죠. 매물이 안 나온다. 네. 집값 안 네. 빠질 거다. 네. 증여하니까. 네. 여기서 이제 궁금증은 증여가 과연 비율이 어느 정도 될 거냐 네. 이런 부분이잖아요. 아직까지 그렇게 큰 상황은 아니죠. 근데 이게 장기적으로 또 큰 영향을 미칠 수가 있어요. 역설적으로. 증여를 많이 한다는 건 뭐냐면 미래의 소비를 계속 줄이는 행위예요. 그렇지 않습니까? 네. 그렇죠? 예. 예를 들어서 되게 잘 사는 가족이 있어요. 근데 제가 원래 증여 안 했으면 또 이 아들은 어디 가서 아파트 샀을 거라고. 네. 그죠? 네. 무주택자니까. 네. 근데 이제 증여해줬어요. 네. 잠재 수요자가 없어졌어요. 그쵸? 또 하나 뭐냐면, 이게 또 저희가 살펴볼 게 뭐냐면, 증여가 전체 물건에서 차지하는 비중이 크지 않는다. 네. 그래서 제가 한번 조사를 저희가 한번 명확하게 할 필요가 있는데요. 네. 그 한국에 다주택자가 얼마나 있냐면요. 220만 명이 있어요. 네. 그러니까 근데 우리나라 그 주택 소유자들 중에서 220만 명이라는 수치는 전체의 15.6% 정도에 해당합니다. 네. 굉장히 많죠. 그렇죠. 네. 이분들이 결국엔 다 증여를 하고 있냐. 증여는 지금 몇 건 안 돼요, 여러분. 그냥 아시는 거 몇 프로 증가했다. 네. 그래서 500건에서 1700건 증가해서 뭐 300% 증가했다. 증가율은 중요한 게 아니죠. 건수가 중요한데 굉장히 미미하다. 그래서 근데 재미난 건 뭐냐면 집값을 결정하는 건 수요가 감소할 때는 상승을 억제할 수는 있지만 네. 가격이 하락을 이끌진 않아요. 네. 사람들이 물건을 내놓을 때. 네. 그래야 집값이 빠지거든요. 그래서 결국에는 시장에 내놓는 매물에 따라서 네. 가격 결정이 되는데 계속 저희가 말씀드리고 제가 주장하는 바지만 결국엔 이 다주택자들이 물건을 내놓을 때 시장에서 변곡점이 일어나고 시장의 그렇죠. 가격이 결정된다는 거죠. 그런데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다주택자가 우리나라에 굉장히 많고요. 네. 주택수로 따져보면요. 이 다주택자가 우리나라 전체 주택에 차지하는 비중이 거의 30%입니다. 520만 채가요. 다주택자들이 갖고 있는 물건이에요. 그러니까 근데 지금 왜 안 나오는 걸까 시장에? 그동안은 나올 이유가 없었어요. 없었죠. 왜냐하면 임대사업자 등록해주고 등록해보면 종부세 예, 완화해줬죠. 완화해주고 양도세도 혜택들이 깎아줬죠. 많았죠. 근데 이제 임대사업자 등록을 아직 제도가 폐지되고 물론 소급해서 적용이 되지는 네. 않지만 그럼 폐지됐으니까 이런 물건들이 이제 나오는 거죠. 또 하나는 뭐냐면 그동안은 집값 상승에 대한 기대감이 있었단 말이에요. 있었죠. 그래서 집을 팔 이유가 없어요, 다주택자가. 근데 이제 말씀드린 것처럼 수익률이 떨어지고 있죠. 이제 기대값이 점점 더 떨어지고 있어요. 그런데 내년에 6월 이후부터는 세금도 많이 내야 됩니다. 그렇죠. 그렇죠. 그래서 근데 아직 시간이 좀 있어요. 시간이 좀 있어요. 내년 6월 전까지. 굳이 내가 지금 먼저 네. 누구보다 먼저 팔 이유는 없어요. 혹시나 다음 달에 1억 오를 수도 있는데. 네. 그래서 이제 지금은 시장에 매물이 안 나오는 거죠. 관망하는 그렇죠. 거죠. 그래서 너무 이게 단기간으로 보시진 않고 어쨌든 이런 물량들이 시장에 나올 수도 있다. 그러니 이 물량 플러스 또 어떤 물량이 있냐면요. 비거주자 물량도 엄청나요. 비거주자. 예를 들어서 이런 경우죠. 지금 서울에서 집을 사는 그 매수 중에서 30% 정도가 서울에 살지 않는 분들이 사는 비중입니다. 지방에서. 예. 철저히 투자 목적으로. 네.
이게 저희가 따져보면요. 예를 들어서 용산구 같은 경우에 비거주자가 보유한 주택이 45%예요. 아니, 그냥 비거주자라는 말은 잠재적인 투자 목적으로 사는 거 아닙니까? 예. 그죠? 그렇죠. 그죠? 그렇죠. 그래서 부산에 사시는 분이 왜 용산에 빌라를 갖고 있어요? 거주하려고 산 게 아니에요. 투자 목적으로 사는 거죠. 그런데 이런 물량들이 내가 살 집이 아니니까 나올 수 있다는 겁니다. 그런 물량도 지금 뭐 결국 다주택자 안에 포함되어 있는 물량. 그렇죠. 다 합쳐서. 다 합쳐서. 그래서 이런 물량들이 시장에 나오면 수요는 줄고 네. 왜 수요가 줍니까? 계속 제가 말씀드렸듯이 투자 수요가 감소하고 있잖아요. 그렇죠. 투자 수요가 가격을 결정하는 게 투자 수요라고 말씀하셨는데 수익률이 낮아지면서 투자 수요가 감소하고 있다. 이건 너무나 여러분 아니 뭐 다른 반론이 전 궁금한데요. 여러분 어떤 반론 하실지 모르겠어요. 일단 한국의 집값을 움직이는 건 강조하지만 투자 수요인데 투자 수요가 감소할 수밖에 없다. 근데 집값을 결정하는 건 투자 수요는 가격의 상승률을 둔화시키는 역할을 하지만 가격의 결정 요인은 집을 얼마에 내놓느냐의 관건인데 그 내놓는 물량이 앞으로 계속 증가할 수 있다는 거죠. 그다음 이제 공급 얘기해 볼게요. 네. 수도권 뭐 서울 권역 공급 대책 13만 호의 신규 공급 물량을 이제 내놓았음 정책으로 뭐 투자 수요가 줄고 공급이 늘어나면 결국 가격은 떨어질 텐데 그렇게 그럴 만한 영향을 줄 수 있는 물량인 건지 어떻게 좀 보시는지 그게 좀 궁금합니다. 시장을 움직이는 건 투자 수요와 그 다음에 집을 갖고 있는 사람이 시장에 내놓는 매물로 결정된다고 말씀드렸죠. 여기에 어디에도 주택의 총량은 있지 않아요. 그렇기 때문에 정부가 아무리 공급을 증가시켜도 사실 집값을 안정시킬 수 없는 겁니다. 그러니까 아주 폭발적으로 증가시키지 않는 한, 과거처럼 200만 호 막 이렇게 공급하지 않는 한, 공급의 한계가 있단 말이에요. 실제로 공급의 한계. 그래서 예를 들어서 이런 공급 대책 나와도 시장에서 요동도 안 하는 거예요. 대신 장기적 측면에서는 이렇게 꾸준한 공급이 필요하죠. 근데 전제해야 될 거는 한국의 집은, 특히 서울의 집은 항상 부족했다는 거예요. 그렇죠. 이거를 어떻게 극복해낼 수 있는 방법은 사실 없어요. 그래서 무리하게 이걸 극복하려고 어디를 개발한다 이러면 반대급부로 개발 호재만 더 생기는 거예요. 그 동네 좋아진대더라. 이러면서 가격만 오히려 올리는 거거든요. 그래서 실제로 이렇게 공급하는 건 단기적으로 집값을 영향을 미치거나 하기에는 힘들다. 그리고 한계도 있다. 2018년도, 2019년도, 17년도에 서울의 분양 물량이 5만 가구가 넘었어요. 최근 10년, 15년 내에 제일 많은 분양 물량이 연간 됐는데 왜 집값이 오릅니까? 그렇죠? 그러니까 사실은 항상 집은 부족해요. 항상 집은 부족한데 총량이 집값을 결정하지는 않는단 말이죠. 여러분 이게 수요 공급 곡선을 한번 그려보자는 얘기예요. 그런데 2018 이거 보일 수 있나? 아니 이건 이거는 청취자분도 그렇고 많은 분들이 한국의 집값을 움직이는 메커니즘에서 정확히 알아야 돼요. 그래야 여러분 속지 않습니다. 잘 다시 한번 우리가 정리해보고 가자고요. 자, 그러면은 가격이요, 수요가 증가하면 올라가죠. 그쵸? 그렇죠. 그리고 또 하나, 공급이 감소하면 올라가죠. 그런데 이 두 가지를 구분하는 기준이 뭡니까? 이게 구별하는 기준이 있어요. 거래량. 가격이 오를 때 거래량이 떨어지잖아요. 거래량이 증가하잖아요. 그건 수요가 증가한 거예요. 수요가 많아지면 거래도 활발하게 되고 그리고 가격도 오르죠. 그런데 가격이 오를 때 거래량이 떨어지는 건, 거래가 잘 안 되는 건 시장의 공급이 감소했기 때문입니다. 그죠? 그래서 가격이 오르는 걸 그냥 가격이 오른다라고 생각하지 마시고 원인 파악을 정확히 해야 돼요. 자, 근데 2016년부터요. 서울의 아파트 가격이 오르는데 거래량이 떨어지기 시작했어요. 그건 뭐냐면 2016년부터 공급이 감소했기 때문이에요.
근데 아이러니하게도 2016년도, 17년도, 18년도, 19년도 모두 네. 입주량, 분양 물량 다 증가했다고요. 어떤 공급이 감소했습니까? 그 시장에 기존의 집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 내놓는 매물이 감소했어요. 네. 왜 2016년부터 감소했냐면 2016년에 서울의 재건축을요, 강남 아파트를 중심으로 해서 재건축이 엄청나게 진행돼요. 맞아요. 예. 왜냐하면 그 전에 2014년, 15년도에 부동산 3법이라고 하는 네. 재건축 규제가 완전히 완화됐다고요. 예. 그쵸? 예. 그러면서 분양가 상한제 폐지되고 이러면서 2016년도에 갑자기 재건축이 막 활발하게 진행돼. 네. 재건축이 활발하게 진행되니까 집을 갖고 있는 사람들이 집을 내놓습니까? 안 내놓습니까? 안 내놓죠. 못 내놔요 또. 거래도 안 돼. 예. 팔 수가 없어. 권리상. 예. 그러니까 시장의 매물이 감소하기 시작한 거예요. 그리고 또 한 단계 언제 감소하냐면 2018년도. 2018년도에 왜 갑자기 시장의 매물이 감소했냐면 임대사업자. 네. 임대사업자 등록 혜택을 확 늘리면서 집을 갖고 있는 사람들이 이제 내놓을 수가 없어요. 예. 등록해놨으니까. 예. 그래서 시장의 공급이 감소해서 가격이 오른 건데 그건 매물 감소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런 얘기하면 저 또 욕먹지만 맨날 말이 틀려요. 그래서 이 시장을 전망하는 분들이 어느 때는 집이 부족하다고 그러고 어떨 때는 또 시장의 매물이 감소했다고 그러고 네. 어떨 때는 또 수요가 뭐라고 하고 어떨 때는 가구가 증가했다고 어떨 때는 삼성전자 이익이 증가했다고 그러고 맨날 이런 식이에요. 저는 한 번도 이 원인에 대해서 변화한 적이 없습니다. 예. 집값을 움직이는 건 투자 수요. 네. 그리고 공급은 매물이다. 네. 라는 거를 명확하게 할 필요가 있어요. 공급은 매물이다. 그럼 결국 앞으로 매물이 더 나올 것이다라고 지금 보는 거네요. 그러니까 그렇죠. 투자 수익률이 낮아지면서 투자 수익률이 낮아지고 집을 갖고 있는 게 부담스럽잖아요. 부담스러워지는 상황. 그리고 결정적으로 뭐냐면 아까 비거주자 네. 주택을 네. 말씀드렸잖아요. 사실은 집을 내가 투자 목적으로 사는데 언제 가장 많이 파냐면 네. 세금 때문은 아니에요. 뭐 때문인가요? 그럼. 집값 전망이 어두워질 때. 근데 이번에 뭐 설문조사 같은 거 나오면 뭐 하반기 집값 전망을 좀 더 올라갈 거더라 보는 사람들 더 그런 전망은 대부분 뭐 아시겠지만 잘 안 맞으니까. 그런데 재미나게 보시는 게 뭐냐면 그래서 마중물이 되게 중요한 거예요. 예. 근데 최근에 아주 특징적인 현상이 나와요. 법인의 매물이 급증하고 있어요. 법인 중에서 법인이 살려고 아파트를 갖고 있는 사람이 어디 있습니까? 네. 무조건 투자 수요죠. 그렇죠. 100%. 그렇죠. 그렇죠? 인정하시죠? 예. 맞습니다. 그런데 지금 선수들은 집을 팔고 있는데 그걸 누가 받고 있어요? 30대가 받고 있어요. 제가 이 지점이 사실은 되게 열받는 부분이긴 한데 네. 어쨌든 그런 법인 물량이라든지 집을 많이 갖고 있는 사람들이 매물을 증가시키면서 일종의 마중물 역할을 할 거예요. 그러면 집값 상승률이 둔화되고 이제 하락하면 그런 물량들이 이제 서서히 나오기 시작하는 거예요. 왜 우리 시골에 보시면 그 아주 옛날에 시골에서 이렇게 물을 끌어올리는 네. 거 있잖아요. 지하수에서. 네. 아시죠? 여기 아세요? TV에서 본 것 같아요. 이제는 나이가 좀 있으신 분은 아실 거예요. 근데 지하수에서 끌어올리는 거예요. 지금 펌프로 올리지만 옛날에는 막. 아, 그건 모르겠어요. 그럼 저 있어요. 이런 게 막 하는 게. 예. 근데 이렇게 하려면 물을 조금 부어줘야 됩니다. 예. 부어줘서 물을 끌어당기게. 네. 이게 마중물을 막 부어야 돼요. 이런 역할을 할 가능성이 있어요. 그건 법인 물량이라든지 법인 물량. 아니면 뭐 2주택자 이상인 다주택자 물량이 나오면 이제는 1주택자들도 거주 않는 집을 팔 가능성이 있단 말이에요. 예. 집값 상승에 대한 기대감이 낮아지면. 그러면 시장의 매물이 굉장히 많이 증가할 수도 있는 거예요. 그다음 이제 전세 시장 여쭤볼게요. 네. 지금 임대차 3법 나오고 전세 가격이 상승세고 많이 오르고 있어요. 임대차 3법, 그러니까 결국 이 전세값 상승세가 어떤 집값에 어떤 영향을 미칠지 좀 전망을 해주셨으면 좋겠어요. 전세 가격이 오른다는 거는 집값 상승의 가장 큰 동력이죠. 예. 그래서 항상 전세 가격이 오르면 그 이어서 또 집값도 올랐거든요. 근데 이게 전제되는 게 그럼 전세 가격이 계속 올라야 되는데 네. 지금 임대차 보호 때문에 전세 가격이 계속 오를 거라는 기대감은 줄어들고 있다고 저는 보고. 그러니까 단기적으로 보면 네. 예를 들어서 시장이 지금
나와 있는 물건들은 갑자기 전세금을 막 올려서 그렇죠. 올려서 하지만 기본적으로 지금 살고 계시는 분들은 5% 내에서 네. 못 올리는 거잖아요. 예. 그러면 이것도 긴 흐름 속에서는 전세 가격 지속 상승이 제어될 수 제어될 수 있는데 있다. 그렇게 되면 사실은 일종의 전세를 활용해서 집을 살 수 있는 그런 여력이 장기적으로는 좀 계속 감소할 수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하는 거죠. 예. 한국에서 이렇게 투자나 투기 수요가 많았던 이유는 사실은 전부 다 저는 전세에 있다고 그렇죠. 보고 있습니다. 네. 일종의 갭 투자라고 네. 하는. 그런데 이게 원천 봉쇄될 가능성이 큰 거예요. 전세 가격이 오르면서 갭 투자가 많아지고 투자 수요가 많아져서 집값을 올리는 네. 그런 수요가 계속 줄 수 있으니까. 네. 그런 차원에서 물론 뭐 추세를 좀 지켜봐야 되겠지만 그러기는 좀 힘들다는 게 뭐 힘들 수 있겠다는 생각을 들고 있고요. 마지막으로 실수요자들에게 한마디 하고 집을 지금 사야 되는 건지 언제 사야 되는 건지 궁금한데 그거를 말씀해 주시고 집값 전망 어떤 이 흐름이 어떻게 변할 것인지 마지막에 이제 간략하게 전망해 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저는 집을 사지 말자는 사람이 아니에요. 집을 사자. 네. 집을 사는데 뭐가 중요하냐면 언제가 중요하다는 거죠. 그렇죠. 그래서 여러분 심리에 쫓기거나 이렇게 과도하게 빚을 일으켜서 사시지 않았으면 좋겠다. 개인과 시장은 별개로 움직입니다. 네. 여러분은 사고 싶으시겠지만 다른 사람들은 선수들은 팔고 있어요. 예. 왜 그거를 받아주고 있어요? 그 사람들은 3배 번 사람들이에요. 예. 법인으로 집을 예. 갖고 있는 사람들은. 저는 사실 배 아픈데요. 왜 그거를 제가 빚내서 그걸 왜 사주고 있습니까? 예. 영원한 건 없어요. 시장은 변할 겁니다. 이거를 우리가 최근에도 보실 수 있어요. 2019년 1분기에 다시 돌아가 볼까요? 그때 강남의 집값이 3억씩 4억씩 막 빠져요. 왜 그런 거를 잊으시고 그냥 올라간 것만 생각하시는지 그게 전 안타깝다는 거죠. 그런데 지금 큰 방향성으로 보면 이런 엄청난 다주택자들 그리고 투자 목적의 수요자들 집을 사놨던 사람들이 이제 언제 팔까만 고민하고 있어요. 예. 사실. 예. 그런데 우리가 지금 마음 급하게 무주택자나 아니면 실거주자들이 마음 급하게 할 필요가 없다는 겁니다. 네. 그런데 마음은 더 누가 급할까요? 지금 상황에선. 집이 없는 사람들이 더. 왜냐면 저희는 과거만 보니까. 네. 그런데 투자자들이나 집을 이렇게 갖고 있는 사람들 미래를 보고 있어요. 네. 여유로워. 그런데 이제 시간이 점점 다가오긴 예. 하죠. 이런 말씀 드리면 너 때문에 집 못 썼다. 네. 이러면 계시죠. 예. 계시죠. 그래서 댓글 달실 수 있어요. 달릴 수 있는데 저는 1, 2년의 집값을 보는 건 아닙니다. 이게 변명은 아니에요. 절대. 예. 아까 말씀드렸잖아요. 과거의 집값을 여러분 한번 보세요. 예를 들어서 2006년도부터 2013년도까지 강남 어떤 아파트 하나 찍어갖고 한번 보세요. 집값이 어떻게 됐나. 오르지 않았습니다. 많이 빠지고요. 근데 그 안에 속에서 계속 이런 변동성이 또 일어나요. 그래서 시장이 영원한 건 없고 계속 변하기 때문에 너무 심리에 쫓겨서 결정을 안 하셨으면 좋겠다는 거고, 그럼 너 전망이 뭐냐? 제가 말씀드렸듯이 앞으로는 매물이 증가하기 때문에 집값의 조정이, 집값 네. 하락이 나올 수 있다. 네. 시간의 문제일 뿐이다. 그러면 언제 사냐? 네. 저의 답은 되게 간단한데 떨어지면 사야죠. 그죠? 근데 사람들은요, 오를 때 사요. 네. 떨어질 땐 더 떨어진다고 예상하고. 네. 그래서 아까처럼 그렇게 두 채 갖고 있는데 막 법인이나 다주택자들이 지방의 물건을 막 팔아서 가격 조정이 나옵니다. 네. 그럼 사야죠. 그런데 과연 가격이 10% 빠졌을 때 사느냐, 20% 빠졌을 때 사느냐, 30% 빠졌을 때 사느냐, 여러분 그게 고민이시잖아요. 그쵸. 근데 그 가격 비율에 큰 의미는 없어요. 뭐가 중요하냐면 거래량이 중요합니다. 그래서 가격이 계속 빠지는데 거래량도 같이 빠질 때는 사시면 안 돼요. 네. 근데 가격이 빠지는데 거래량이 회복될 때가 저점일 가능성이 있어요. 그때 여러분 내 집 마련을 할 때요. 그래서 뭐 그런 다주택자들이 막 지방에 물건을 내놔서 이제 가격이 빠지겠죠. 네. 빠지면 그래서 어느 순간에 가보면 이게 거래량이 이렇게 가격도 거래량이 같이 빠지다가 가격은 좀 더 조정받는데 거래량이 이렇게 회복하는 구간이 나와요. 네. 그건 뭐냐면 시장이 이제는 거의 뭐 쉽게 말하면 바닥을 찍었다는 네. 얘기거든요. 그때 사실 필요가 있어요. 내가 내년이나 내후년 이거는 의미가 없어요. 가격을 보시고 거래량을 의미 있게
여러분 보세요. 이게 사실은 내 집 마련이든 투자 목적으로 집을 사시든 공부하시고 시장을 판단하는 기준이 돼야죠. 그래서 가격에 너무 매몰되시지 마시라. 가격만 보면 오를 때 사고 빠질 때 못 사요. 네. 반대가 돼야죠. 근데 거래량과 같이 보시잖아요. 그러면 그 가격의 큰 흐름과 변곡점을 읽으실 수 있어요. 네. 그리고 여러분 지금부터 좀 내가 어디에 살고 나의 어떤 재산 규모를 잘 생각해서 고민하셨으면 좋겠다. 네. 왜냐하면 그렇게 준비해야 또 그런 변화를 또 읽을 수 있으니까요. 네, 오늘 이광수 연구위원님과 지금 부동산 시장을 좀 진단해보고 앞으로 전망도 해봤습니다. 네, 오늘 시간 내주셔서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네.